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림대학교 융합전자통신과 1학년 하드웨어 부품 선정을 가게하게 될 정수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업은 이론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우리 하드웨어 부품 선정은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부품들을 하나하나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서 어떤 부품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과목이 하드웨어 부품 선정입니다. 그래서 전자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정보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자들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제부터는 PPT로 제 음성으로 녹화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목소리를 잘 듣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습함에 있어서 우리 하드웨어 부품 선정이 NCS 학습 모듈에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분류로는 전기전자에 소속되어 있고요. 중분류에는 전자기기 개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분류에는 전자기기 개발, 그래서 세 분류에 들어가 보면 이 전자기기의 하드웨어 구분, 하드웨어 개발이죠. 거기 안에 능력 단위로는 하드웨어 부품 선정, 그리고 학습 모듈로는 하드웨어 부품 선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례에 가보면 우리가 이 하드웨어 부품 선정은 어떤 학습 모듈로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째 학습 1은 부품의 특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각 부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 부품은 어떤 사용 환경에 적합한지 적합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학습 2에서는 그 부품의 검사 항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품에 필요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만족하는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의 필요 기능을 설정한 다음에 부품 검사 항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에 대한 부품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3에는 부품 선정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사용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지 부적합한지를 결정을 해서 해당 부품의 적용 가능 판단 이런 기준에 합격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부품의 특징들을 알았으니까 그런 특징 이외에 이런 추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신규 부품 개발입니다. 부품 목록을 작성을 해서 신규 부품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 게 최종 학습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하드웨어 부품 선정의 학습 모듈에 대한 개요 4가지에 대한 개요를 쫙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의 목표는 부품의 특성을 분석해서 회로의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검사 항목 설정 및 필요한 신규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 학습 목표이고 선수 학습으로는 전자부품의 기초, 전자부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의 기능별 설정. 이 하드웨어는 뭐 측정을 해주는 거다, 검사를 해주는 거다, 아니면 테스트를 하는 장비다 라는 기능별로 설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드웨어의 성능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드웨어 완성품을 검증을 하고, 이제 이 검증이 다 됐으면 양산에 들어가는 거죠. 최종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알고 나야지만 우리의 하드웨어 부품 선정 과목을 들으면 이해가 된다 하는 선수 과목을 설명을 했고, 그러면 각 4개의 학습 모듈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명칭들을 쭉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부품의 특성 분석하기, 일단 부품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다음 동작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의 특성을 분석해보자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4가지 부품의 특성 분석하기, 부품의 검사 항목을 결정하기, 부품 선정하기, 그리고 신규 부품 개발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핵심 용어로는 부품의 특성이라든가 사용 환경, 적합성, 필요 기능, 검사 항목, 부품 목록, 신규 부품, 부품 개발, 이런 용어들이 우리 교과목의 핵심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품의 특성을 한번 분석해보자. 4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부품의 특성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회로, 우리가 회로 이론으로 많이 배우는 거죠. 이 회로는 어떤 특성을 구성하고 있느냐, 회로에 대한 적용되는 부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회로 이론에 나오는 부품들 가장 기초적인 특성을 한번 이해해보자. 자, 필요 지식으로는 부품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부품의 사용성, 이 부품이 어디에 쓰이느냐. 일반적으로 가정기기의 전자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소자, 그래서 저항, 커패시턴트,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런 것 등을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별 부품 이외에 그것들을 집적하는, 즉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IC, Integrated Circuit의 약자죠. 그걸 우리는 그냥 IC, 하나의 여러 개의 부품들을 하나의 칩 안에 넣는 것을 IC라고 합니다. 이런 IC도 일종의 부품이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의 부품 구성은 전자기기의 개발할 경우에 신호 처리를 위한 IC 라인업의 선정으로 결정이 되는데, 주로 이 IC 제조업체에서 그 각자 자기 자신의 자사에서 IC 라인업에 적절한 기본 회로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IC 칩은 집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소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IC 칩에 각각의 데이터 시트라는 걸 제공을 해서 각 핀 번호가 입력인지 출력인지, 그 다음에 전원 파워인지 그라운드인지 등의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데이터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C를 만든 제조사에서는 각 사에서 만든 IC의 라인, 그 입출력 다리에 적절한 기본 회로를 같이 데이터 시트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회로 구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지 않고는 회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서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의 회로 구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각 소자들을 가지고 최종 목표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 원가 절감. 모든 생산품을 해내는 거는 가격 대 성능비,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가격, 돈을, 경제적인 걸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팔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됩니다. 싸면 쌀수록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번 원가 절감을 위해 부품의 개수를 줄이거나 타사의 부품을 일부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또 너무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퀄리티, 품질이 좋지 않은 아주 저렴한 부품을 사게 되면 이 소자의 성능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한 부품 선정이 제일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원가만 절감하다 보면 성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 성능, 이게 워낙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1, 2번에 딱 나온 거죠. 2번, 성능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IC 라인업을 검토해서 혼용하는 경우. 그래서 IC를 좀 저렴하게 샀긴 샀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아니면 가격은 저렴해서 좋은데 성능면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성능이 좀 다른, 조금 더 좋은,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싼 뭐 이런 거를 2개를 비교해 가면서 2개를 혼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공되는 기본 회로와 개발 기기의 신호 처리 체계가 다른 경우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실제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신호 체계, 입출력 신호의 볼테지의 크기가 틀려서 오동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신호 처리 체계도 잘 봐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표준화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이 부품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기준 이상의 부품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이 PCB 기판의 공간이 아무래도 디자인을 하다 보면 디자인이 예쁜 거, 소형화된 거,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의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또 문제가 디자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PCB 기판의 공간 확보를 위한 부품을 줄이거나 2개 이상의 부품을 조합을 한다거나 융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의 고려사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C 제조업체는 자사의 IC 라인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회로의 신호 처리를 자사에 맞추어서 개발해서 제공을 하지만 이 개발 회사의 경우에는 기능이나 성능의 차별화를 위한 그런 회로 구성 시에는 IC 제공 업체에서 제공하는 IC 라인업이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의 구성에 따라서 회사의 사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부 회로 또는 부품에 추가하거나 변경, 없애는 거, 삭제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미지 센서 업체가 거의 신호 처리 부분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순수한 연구 목적이 아니라 개발자의 입장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신호 처리를 위한 IC 라인업으로 변경은 물론이고 이미지 센스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사와 차별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회사와 IC 제조업체는 보다 나은 성능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목표 기능과 성능을 위해서는 여러 업체의 신호처리 부를 조합을 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만들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격이 저렴한 부품이나 좀 더 소형 부품을 넣어서 계속 성능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최근 추세에 상당 부분의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가 가능해지면서 제공되는 기본 회로의 변경이 낯선 경우가 아니고, 즉 이 소프트웨어가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점점 줄여나가고 작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낯선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된 이미지의 전송 및 저장을 위한 통신 부분의 접목과 디지털 카메라 회사에서 재고 관리 및 개발 기간 단축이 요구되어서 주요 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표준화 부품이 적용이 돼서 일반화되고 있는 점도 이 개발자들의 회로 구성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화 딱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네 시스템에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개발자들의 기초 회로 구성 능력, 그래서 기본 회로에다가 여러 가지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안정성을 높여주는 주요 요인이 되는데, 이런 기초 회로의 구성을 위해서는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부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발자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이 튼튼하게 되면 제품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면 이런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품의 종류, 부품의 성격, 부품의 특성, 단점 이런 것들을 아주 깨알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전문 기술자다 라고 하면 그냥 꼴랑 초보들은 몇 개의 부품을 써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그런 기술자분들은 장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부품들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아주 여러 가지 제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고기술자와 초기 기술자의 성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시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고인력의 기술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하드웨어 부품 선정을 수업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런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전자 부품 쪽, 전자 쪽은 모든 시스템이 다 전자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품 중요하다고 하는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부품의 종류를 따져보자. 전자부품의 종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목도 부품, 하드웨어 부품 선정이니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단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되죠. 최종 이거하고 비슷한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장단점을 다 파악하니까 없는 종류의 부품이 없다 그 얘기죠. 세상에 없는 부품 없다. 이렇게 새로운 종류는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품의 종류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초보자이고 배워나가는 입장이니까 다 알아두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이런 제조된 부품보다 앞으로 더욱더 개발되는 부품의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연구자들도 많고 뭐 부품 생산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 1년에 개발한 게 과거 10년 안에 개발한 거를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품인데 여기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초 회로의 구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부품,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부품을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가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부품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 부품, 두 번째는 수동 부품, 세 번째는 보조 부품으로 나누어집니다. 능동 부품은 부품 자체가 입력과 출력을 갖추고 있어서 전원이 입력되는 것만으로 입력과 출력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부품입니다. 트랜지스터, TR이라든가 다이오드, IC 이런 것 등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능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동 부품은 부품 자체로는 동작을 할 수가 없으나 위에 있는 이런 능동 부품하고 조합이 되어서 같이 함께 쓰여서 되는 경우에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저항, 그 다음에 코일, 커패시터 이런 것들이 수동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부품은 이 부품의 접속 및 고정을 딱 하기 위해서 우리가 PCB에 딱 회로 칩을 딱 고정하는 거죠. 접속이라든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PCB, 기판, 그 다음에 커넥터 연결하는 거, 전원을 온오프 스위치로 연결하는 스위치 이런 것 등이 보조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 물론 1교시, 2교시 때 우리가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NCS 모듈에 나오는 부품 첫 번째 게 저항입니다. 저항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품의 특성의 저항은 회로, 기초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부품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전자회로 안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많이 보내고 작게 보내고 이런 거죠.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저항이 작아야 되고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저항이 작아야 되고 적게 보내기 위해서는 저항이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양을 계산할 때 저항 R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은 전자회로 안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한해서 회로 안에서의 전류라든가 전압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단위와 기호는 표 1-1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의 종류에는 저항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약자로는 R 이렇게 표시하고 저항의 단위는 이런 표시고 ohm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이거 먼저 살펴보고 더 집중적으로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이 커패시터의 충전율을 제한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커패시터에 이제 전압을 쫙쫙쫙 충전을 할 건데 충전할 때 빨리 충전하게 할 것이냐, 이제 천천히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랜지스터,
우리가 이제 또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트랜지스터와 같은 부품에 전압 제어용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LED, 이 라이트, 그러니까 LED에 이제 그 빛을 내는 거죠. 과다 전류를 방지하는 거. 그래서 기본 LED에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파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를 과하게 들어가지 못하게끔 전류 양을 조절할 때, 그래서 과다 전류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 블록에서 주파수 응답의 조정 또는 제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IC, 우리가 대부분 디지털 회로에 들어가는,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정보도 배우게 될 겁니다. 디지털 IC의 입력단에 전압의 풀업 또는 풀다운 저항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로 내에 일정한 그 부분점에서의 전압 제어용으로 쫙 전체 흐르는데 뭐 많이 흐르게 작게 흐르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전압 제어용으로 저항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항에 대한 특징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커패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5번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트, 6번에 전개효과 트랜지스트, 7번에 IC, 이때 뭐 범용 IC, 전용 IC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수행해야 될 내용, 저항값 계산 및 확인하기. 그래도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알면 뭐 저항값을 우리가 계산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료로는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가 저항을 측정하는 테스트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기 장비 공부로는 컴퓨터, 프린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안전의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의 용량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추자.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의 조사 항목을 잘 선정을 해보자. 그러면 수행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은 아래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여러분은 회사나 예전에 학교들을 다닐 때 저항에 대해서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품의 용량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저항 딱 던져주고 이거 저항이 몇 옴짜리예요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의 용량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측정 장비로 측정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저항 얼마짜리다. 대충 띠를 보고 계산한 다음에 해봤더니 오차가 있어가지고 해봤더니 얼마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고 계측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항이 얼마인지 측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된 부품의 용량 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 1-1을 보면 삼색띠의 저항 샘플이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3개의 색깔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입학을 할 때 생명, 우리가 띠를 보고 색깔을 구분해야 되는데 색깔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인 사람들은 전자과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항의 띠를 읽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색은 구분하는데 특정 색의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자공학에는
색깔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신체 검사 같은 거 할 때 뭐 이상한 종이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이게 얼마로 보여? 색깔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방법이죠. 그래서 그림 1-1과처럼 삼색띠 저항을 그림으로 샘플을 나타냈습니다. 갈색, 검정색, 주황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여기서 보니까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오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 은, 뭐 이런 회색, 흰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1에서 저항의 몸체에 인쇄된 세 개의 띠가 저항값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그 두 개의 색은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 1-7에 보니까 저항의 색깔과 오차가 나 있는데 이게 색깔 보이시죠? 검정색, 갈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회색, 흰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볼 때 검정색, 금갈, 갈색,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빨주노초, 파, 남색 빼고 보라색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색띠는 10의 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숫자, 단일한 색깔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색은 10의 몇 승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띠는 저항의 오차를 표시하는 거죠. 오차, 뭐 은색, 금정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오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 1-7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저항의 용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갈색이니까 1 들어가고, 두 번째는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은 0, 1 곱하기 0 곱하기 10의 몇 승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하나 띄워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를 할 때는 갈색이니까 1, 그 다음에 검정색이니까 0 곱하기 10의 몇 승수를 해당하니까 빨간색이니까 2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000이 되는 겁니다. 1000은 단위로, 이거는 키로니까 1kΩ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위가 옴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1K짜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봤더니 금색입니다. 금색은 오차가 얼마입니까? 5%.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많을 때는
1050옴에 해당이 되고, 작을 때는 950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50옴에서부터 1005, 이 5%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 이 범위 안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50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다양한 종류를 또 저항이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5색띠도 있다. 색깔이 3개의 4색띠 위에서는 금방 보면 색깔만 3색띠에 오차 하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띠가 색깔이 5개짜리 5색띠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림 1-2의 5색띠 저항 샘플을 보면, 그러면 1-2에서 저항의 몸체에 인쇄된 5개의 띠가 저항을 값을 표시하는 게 5색띠입니다. 이때 처음에 3개의 색깔은 하나, 둘, 셋, 아까 우리 처음에 3개의 색깔은 0에서 9 사이에 숫자를 똑같이 표시를 하고, 네 번째 색띠는 10의 지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색깔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얼마를 나타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맨 처음에는 갈색입니다. 갈색이니까 1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은 검정색이니까 10입니다. 0. 세 번째 색깔은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5. 세 가지 색깔이 하나, 둘, 세 개. 아까 위에 3색띠는 2개, 그 다음에 승수 곱하기 10의 승수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얘는 10의 승수에 해당되는 게 갈색입니다. 10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101처럼 되어 있는데 10의 1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은 싹 지우고요. 105 곱하기 10의 1승은 1. 이러니까 1050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소수점 하나, 둘, 세 개니까 1.05 킬로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색깔은 이게 갈색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 얘는 금색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거니까 1050에 곱하기 5% 딱 해보면 52.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50이기 때문에 94.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997.5에서부터 1102.5 사이의 값이 딱 나오는 거죠. 오차까지 범위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기로 딱 측정을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얘는 오차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저항의 용량은 1kΩ이고 허용 오차는 1%에 여기 또 왜 여기에는 1%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여기에서는 갈색으로 보였나 봅니다. 갈색이라서 1%. 근데 교재에서는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거 잘못됐습니다.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금색일 때 5%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용량은 1kΩ이고 사실은 1050에 해당이 되는 거죠. 허용 오차는 1%이다. 이런 칩 형태의 저항의 경우에는 표면에 아예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위 저항의 예와 같이 저항의 용량이 1kΩ인 경우에는 102J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10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승수에 해당되는 게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1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102에 J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거는 앞에 두 자리는 10 곱하기 10의 승수, 이건 승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곱.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면 얘는 1000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1kΩ이다. 이렇게 표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2J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줄 알자. 그리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칩 정의 경우에는 오차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F 1%, G 2%, J 5%, K 10%. 그러면 102K 딱 돼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102G라고 했으면 2%, 102F라고 하면 1%.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칩의 저항은 부품의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오차의 등급이 삭제되어 위의 정류에 그냥 102 이렇게만 나오고 F, G, J 이런 것들이 인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부품이 작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2라고 딱 인쇄가 되어서 오차의 등급은 승인원이나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데이터를 이제 IC 칩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데이터 시트가 제공된다. 그걸 참조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BOM에도 오차의 범위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4R7이나 0 하나 또는 3개로 인쇄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R의 소수점을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4.7 점이 표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게 R이 점으로 표기가 되어서 4.75옴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0의 경우에는 그냥 0옴을 의미합니다. 즉 저항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로의 점프선의 용도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품의 사이즈가 더욱 작아져 가지고 표기하기가 아예 힘드니까 표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표를 보고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봐도 몇 옴짜리다 이렇게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항 측정기라든가 테스트 등을 이용을 해서 실제 저항값을 측정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 자 여러분 저항 드리겠습니다, 계산하세요 그러면 촥촥촥 계산해야 되고, 자 테스트기로 얼마가 남았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딱 허용 범위 안에 나오면 제대로 측정을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도 하고 그 범위 안에 비슷한 수치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했구나, 그리고 측정 값을 보면서 내가 계산도 잘 했구나, 이런 거를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측정을 하는 거는 실제 저항값을 측정을 하는 건데, 저항값이 실제로 허용 오차 내에 있는지를 이 계측 장비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표기된 저항값의 저항이 생산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부품 제조 시에는 재질이라든가 생산 장비 등의 환경의 영향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에서도 부품 납품시마다 시험 성적서, 그래서 이 얼마나 잘 됐다 라는 거를 시험 성적서를 다 발행을 합니다. 등을 통해서 이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서 전수검사, 나온 거 전부 다 검사해, 이런 거와 샘플 검사 500개인데 앞뒤로 10개씩 뭐 한 10개만 20개만 검사해봐, 샘플 검사, 그 다음에 생산 로트 검사, 그 생산되는 중간중간에 검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부품의 품질의 안정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저항들도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다른 종류의 부품들을 한번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저항을 측정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측정을 해서 저항값과 오차의 분포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수행할 때 팁이 있네요. 저항의 종류를 변경을 해서 다양하게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계획이고, 색깔이 이겁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저항 분포를 이용을 해서 오차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항의 표시가 테스트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실측한 값, 실제 계측 장비로 테스트한 값과 오차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할 줄 알아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를 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